반갑습니다. 김정대입니다. 우리 K100 가을 추계 워크샵 너무나 소중한 자리고요. 우리 최강철 의장님 비롯한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작년에는 시애틀에 제가 이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그때 봤던 아주 익숙하신 분들 시애틀에서도 들어와 주시고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뒤에 또 김창수 우리 이제 전그 민주평통 부의장께서 대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제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한국이 중견국 외교로 평화 번영을 도모할 때다. 이런 요지의 말씀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맞이하고 있는 근본적인 변곡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국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에 가까워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인도 태평양에서는 미국이 아메리칸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사실상 표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단순히 구호가 아닙니다. 미국이 더 이상 국제 공공재 제공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우선 WTO가 무력화되고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에이펙 같은 지역 다자 협의체마저도 사실은 거의 식물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백악관 발표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팍 회의에 와서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미중 정상회담 같은 양자 회담을 하는데 다자 정상회담에는 불참하겠다. 그러니까 다자 경제협력기구에서 다자 회의체는 안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국의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 양자 거래를 선호한다. 이게 이제 미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19세기 유럽의 강대국 정치가 21세기 인도 태평양에서 되살아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세력 균형을 이루며 자국의 영향권을 확대하는 경쟁을 했는데 지금 인태 지역에서도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이 자신의 영향권을 확보하려 하는 세력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문제는 이런 강대국 정치의 부활이 대한민국과 같은 중소국가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규칙과 규범에 기반한 패자주의 체제에서 작은 나라 또는 중간규모 국가들도 국제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강대국 압력에 직접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진영 논리가 강화되면서 중간지대가 점점 좁아들고 있습니다. 경제 영역에서도 변화가 뚜렷합니다. 자유무역 대신 보호무역, 상호 의존 대신에 디커플링, 그다음에 효율성 대신에 안보가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같은 핵심 기술과 자원이 무기화되고 있고 경제 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전시경제 체제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떤 힘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세력권을 형성하고 거기에 동맹국들의 경제력, 기술력을 모조리 다 동원해 버리는 말하자면 어떤 전시경제 체제 부활로 사실상 가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격변의 시대에 이제 한국이 서 있다는 것이죠. G7도 아니고 G2도 아닌 그러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중견국 한국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힘의 공백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커지는 겁니다. 이 미국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저는 미국이 지금 갱년기에 노인 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허리가 뻣뻣해서 펴지지가 않고 숨이 가쁜 갱년기의 거인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국경 방어와 이민자 단속에 1,7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퍼붓고 군대를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베네수엘라하고 콜롬비아에서 자칫하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주요 도시에 군대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의 우려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군을 치안에 투입하다 보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제대로 연방이나 주 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의 강대국 경쟁에서 이 군대의 준비 태세가 대단히 소홀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10월에 공개될 미국의 NDS 국가 방위 전략서가 이제 곧 공개될 예정인데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어떤 중국과의 강대국 경쟁이나 인태 지역에서 중국을 해칭하고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것보다는 미국 본토 방어가 우선이다. 서반구 방어가 우선이다. 이러면서 사실상 고립주의로 되돌아가는 거라는 그 문서가 저기 현재 그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경쟁을 하는 미 공군의 그 새로운 통합사령부 구상도 무산이다. 그다음에 해외 미군에 대해서도 글로벌 포스처 리뷰, 다시 어떤 그 전 세계적인 기지 태세를 재검토해가지고 상당 부분 지상군을 본국으로 철수시키는 이 문제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힘의 공백이 이 한반도 주변에서 또는 인도 태평양에서 가시화됨에 따라 가지고 이 질서의 변화, 구조의 변화가 앞으로 상당 부분 쓰나미처럼 닥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일본이 이 틈을 노리고 사무라이 일본으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이 그 토마호크 미사일 400기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가의 연립정부, 이게 일본 자민당 유신의 연립정부가 새로 등장을 했는데, 등장하자마자 첫날 그 안보 3문서를 개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반격 능력이라든가 선제 공격 능력을 갖겠다는 것이고, 더 깜짝 놀랄 얘기는 차세대 그 개념의 잠수함을 갖겠다. 이게 사실상 핵잠수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주와 같이 우리도 핵잠수함을 갖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굉장히 미국의 힘의 공백을 노리고 중국과의 영향력 경쟁에 일본이 직접 뛰어들겠다 하는 어떤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강성 우파 정권이 등장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도 내부 사정은 어렵습니다. 인구 고령화라든가 또 헌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스무라이의 칼날은 예리한데 그 칼을 잡고 있는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 이런 면에서 이것도 다분히 희망사항이고 또 중국과의 세력권 경쟁을 한다는 것은 아직은 허장성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일본이 이제 과거의 족쇄를 다 벗어버리고 중국과의 어떤 그 세력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하다는 거고요. 또 굉장히 일본이 영리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중국과의 그 세력 경쟁에 뛰어들면서도 중국이 그 만든 알셉 포괄적 경제 협정에는 또 참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양다리 전략으로 영향력을 확대한다. 어떤 그 중국하고 협력할 거는 하고 또 경쟁할 것은 경쟁하면서 미국의 역할을 자기들이 어떤 그 이어받는 일종의 어떤 영향력 확대 여기에 그 주안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다자무역, 자유무역의 어떤 대표국은 바로 중국이다. 이걸 같이 자처하면서 실제로 150개국과 1대1로를 이미 그 체결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중국이 인공지능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중국식 표준이 세계 최고의 표준. 또 이런 기술을 공유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150개국과 1대1로를 체결하는 그러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그 한반도 주변 정세가 19세기 유럽의 어떤 그 세력권 경쟁, 말하자면은 어떤 중간 국가들의 경쟁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21세기의 동북아는 19세기의 유럽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거칠지만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대응 전략은 뭐냐? 이제는 어떤 그 국제적인 규범과 규칙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대한민국과 같은 중견국가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또 이런 가운데서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가 한반도 평화 체제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 어떤 그 미국이 자국의 안보 부담을 한국이나 일본에 전가하는 것은 최근에 한미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대체로 보면 방위비 분담금을 뭐 5배 확대하라든가 또 국방비를 GDP의 2% 이상으로 증액하라든가 주한미군 역할을 북한 방어에서 어떤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 방어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그 의미로 광역화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동맹 현대화의 흐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한미군 주둔도 지금은 28,500명이라고 합니다만은 사실상 미 육군 위주로 주둔해 있는 이 병력을 앞으로는 좀 성격을 변화시켜서 공군을 좀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미 육군도 최근에 아주 뭐 혁신적 변화가 가속화됐는데 이제는 어떤 대규모 타격력보다는 드론을 위주로 한 군대로 완전히 성격이 변화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한미군 평택기지도 앞으로 대규모 드론 창고가 되고 또 대규모 정보센터, 또 우주의 정보 수신기지 이런 어떤 그 양상으로 기지의 성격도 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다음에 한미 연합 그 군사력이라는 것도 과거에는 이제 근육과 뼈 어떤 주먹을 위주로 한 것이라면은 이제는 신경과 혈관망 위주로 운영이 되는 그렇게 되면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도 상당 부분 가속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흐름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화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과거 진보 정부하고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쭉 봤을 때는 어떤 평화와 통일로 가는 하나의 어떤 정상의 입지전적 외교를 통해 가지고 한반도에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여는데 느낌표를 찍는 뭔가 이렇게 그 역사 속에 확 뛰어드는 듯한 이런 행보들을 많이 봤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런 어떤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과거 문재인 정부하고 달라지는 걸 하나 볼 수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에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적이 있죠. 그런데 그때 그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2018년에 북한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4.17 판문점 회담을 해서 남북 합의서를 체결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합의 사항이 확성기 방송 중단하고 상호 비방 중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1년은 확성기 방송을 계속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중단이 된 거예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이런 과정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그냥 확성기 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알아서 껐어요. 뭘 복잡하게 언제 또 남북 정상이 만나서 무슨 합의문을 하고 서명을 하고 이러기 이전에 그냥 실행을 해버리는 거죠. 그냥 결행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또 호응도 얻어냈던 거예요. 그다음에 9.19 남북 군사 합의서가 있고 남북 공동선언이 있는데 이 부분도 뭘 새로 업그레이드하고 새로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나는 남북 군사 합의서 보관하겠다. 그거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상대방의 태도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질러버리고 실행을 해버리고 결행을 해버리는데 이게 성과가 더 좋더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실용적인 대북 정책으로 바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진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요란한 통일 정책이었다. 반면에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조용한 평화 정책이다. 이 점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 상당히 어떤 스타일과 분위기의 차이를 느끼고, 그다음에 한반도 운전자론도 접겠다.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셔.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하노이에서 그 노딜로 아쉽게 끝났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영변 핵사찰을 국제 사찰을 받기로 왔다는 걸 본인이 합의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한테 양보를 했더라면 훨씬 더 실용적인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데, 일단 남북이 발표하고 트럼프가 나중에 오니까 들러리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협상이 깨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건 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셔라.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과거의 규칙 기반의 사회, 다자 사회에서 국제법이 살아있고 어떤 미국이 패권자로서 동아시아의 질서를 유지할 때는 우리가 하나의 평화 담론을 갖고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 속에서 무언가 성과를 내는 정상 외교가 도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규범이 없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고 강대국 정치가 다시 기환을 했을 때는, 이럴 때는 실리 위주의 실용적인 조용한 정책이 오히려 더 적합하고 어떤 그 욕심을 내지 않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더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는 이런 경우가 성공한 사례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 19세기의 나폴레옹 전쟁이 있고 나서 스위스가 무장과 중립을 선언하면서 금융과 기술로서 어떤 자강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100년 넘게 성공적인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고 있다든지, 또는 냉전 시대 핀란드가 그 유럽하고도 협력하지만 소련과도 관계 개선을 해서 이걸 이제 핀란드이제이션, 핀란드화라고 하는 건데, 나름대로 굉장히 어떤 그 중견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생존을 도모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지금 싱가포르 보십시오. 주변에 말레이시아, 태국, 뭐 이런 어떤 그 큰 나라들 틈에서 도시국가에 불과한 싱가포르가 기술과 금융과 관광과 이런 것들을 스마트하게 조직하고 중견국 외교를 하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어떤 그 국가의 생존 기반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실용국가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보는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실용정부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중견국 외교로 이제는 전환을 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강대국 질서가 기한하고 있을 때 우리의 그 평화의 어떤 그 토대를 구축해야 되는데요. 저는 첫째로 평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것이다. 동북 간에 그 아직도 다자 간에 협력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저는 남북 관계도 그린 뉴딜, 즉 기후 협력을 우선시하는 것이 어떠냐. 그다음에 동북아 국가들 간은 또 어떤 그린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녹색 협력을 선도하는 국가로 한국이 중견국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이제는 뭔가 조금 더 창의적으로 이제 기후 위기라든가 공급망 협력 같은 이런 부분을 북한에게 조금 더 제안하고 주변국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평화 이니셔티브의 새로운 의제 정립을 한번 추구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중견국 연대인데요. 이번에 에이펙 회의가 곧 10월 말에 열립니다. 이제 중견국 협력 포럼을 하나 제안을 하면은 어떨까? 그래서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등 이런 어떤 중견국들이 공동 의제를 개발하는 플랫폼을 한국이 주도한. 이를 통해 강대국 경쟁에 힘뚫리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 협력과 규범도 형성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디지털 민주주의 확산이라든가 또 팬데믹 대비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같은 것은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 그 노하우를 전 세계에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이니셔티브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에이펙 회의에서 이런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국제사회의 공동공 의제를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어떤 평화 외교에 있어서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경제, 기후, 자원,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어떤 평화 경제권을 형성하고 남북 교류를 하는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또 그런 어떤 평화 구조를 창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강대국으로부터의 어떤 그 지지와 협력을 받아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기회로 이번에 에이펙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담입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도 오는 것 같고, 이게 아주, 제가 보기에는, 전에 언제 왔던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랜만에 이제 드디어 한반도 주변에 외교의 계절이 열렸다. 강대국이 협력을 포기할 때 중견국이 그 공간을 메워가면서 실용적인 생존의 공간을 찾아내는. 결국은 그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드높이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라든가 남중국 해에서의 어떤 그 지정학적 대립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떤 완화되는 기능을 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랜 기간 우리가 그 평화와 번영의 그 토대를 쌓아온 진보 정권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지금은 이제 중견국 외교가 되는 첫 해가 아닌가.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가 이번 에이펙을 넘어서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의 평화 전략, 생존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당당하게 주변국에 얘기하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면서 더군다나 미국으로부터 앞으로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든가 우리 자주국방, 그다음에 북한과의 어떤 그 평화 저기 협력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과감하게, 조금 더 당당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나라, 중견국가, 설득하는 나라, 존경받는 나라 이렇게 갈 수 있는 품격을 세우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